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시험이죠. 예, 우리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 한국사. 여러분들 그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기운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계속되면서 드디어 이제 시험을 보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험 보시면서 아마 약간의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비교적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으리라 저는 믿으면서 요번에 봤던 2020년도 제1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한번 달려가 봅니다. 자, 우선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총 이제 25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대별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사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신석기 시대 이제 고조선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장수왕, 그 다음에 발해, 그 다음에 진대법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뭐 장수왕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그런 임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올 만한 임금이 나왔고요. 중세 우리가 고려 시대라고 합니다. 3문제가 나왔습니다. 묘청의 세경천동운동, 그 다음에 토지제도인 전식과 그 다음에 향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 향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어요. 이론서 강의를 할 때에 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세 조선시대와 관련돼서는 4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병자호란, 그 다음에 사군육진, 그 다음에 균역법, 서민 문화와 관련된 것이 또 나왔죠. 네, 문화를 등한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우리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 서민 문화도 아주 정답을 맞추는데 그냥 쪽집게처럼 탁 맞췄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항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흥선대원군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하는 그 시점까지 가장 많은 문제 5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네, 국제보상운동 나왔고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 별기군이 나왔고 역시 동학농민운동이 나왔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있었었죠. 역시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와 독립운동이 같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합해서 4문제고요.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통치 체제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이렇게 물음표를 했습니다. 왜 물음표를 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는 물어보는 문제가 금융실명제가 나왔어요. 자, 이건 언제 때요? 현대의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에 있었던 정책이었잖아요. 이것이 보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제를 물어보는 문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문제,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홍범도 장군을 물어보는 문제는 또 최근에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맞추셨겠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방공령을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방공령은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개항기 시대, 동학농민운동 바로 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선택지에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 역시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요거 나올 것 같았어요. 반민특위. 우리의 어떤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를 굉장히 잘 못 채운 거. 반민특위. 그래서 제가 이 반민특위 강의할 때에 굉장히 좀 광분을 했던 거, 광분까지는 아니고 울분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반민특위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 후유증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6.25 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개항기 때의 문제가 조금 더 다른 시험보다는 많이 분포가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사와 관련해서 사회사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화사와 관련된 문제가 역시 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경제 파트
한국사에서 경제 파트를 등한시하거나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통합적인 문제. 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선택지에서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시대에 안 맞는 내용들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인 시대를 전체로 총괄하는 그런 문제들도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졸학년 검정고시 한국사 문제, 검정고시 문제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붙여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죠. 근데 뭐 정말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점쟁이도 아니지만. 네,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저와 같이 공부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국사, 어려운 한국사를 그냥 많은 시간 투자해 가지고 그냥 머리 쥐어짜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면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셨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성적 거뒀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공간에 우리 또 시험 보신 분들이 시험 너무 잘 봤다,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올려주셔서 저도 또 보람되고 흐뭇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기억 시기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던 유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기억 시기. 기억 시기. 구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기, 다음에 기억 시기예요. 그럼 이 시기가 언제예요? 신석기 시기죠. 신석기. 신석기 시기입니다. 신석기 하면은 자동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뭘 담아야 돼요? 곡식을 담아야 돼. 그래서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빗살무늬 톡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 정답을 고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자, 그러면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저 명도전은 뭐예요? 명도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수전. 그 다음에 반량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어느 시대의 화폐예요? 중국의 화폐예요. 중국의 화폐.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중국의 화폐가 왜 우리나라에서 하필 발견이 되었느냐? 철기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잉여 생산물이 생산해가지고 남는 것들이 많죠. 그것을 이제 중국하고 교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증거로 이런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붓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유물이 바로 뭐예요? 주먹도끼인데 이건 이제 구석기 시대 때의 유물이죠. 구석기. 이 구석기 시대 때의 유물인데 이 주먹도끼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것이 아슐리앙형 이 구석기 주먹도끼 이걸 주목해 주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1977년도 그때쯤에 미군, 주한 미군이었던 한 사람이 이 한탄강에 놀러 갔다가 이 주먹도끼를 발견했는데 좀 모양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이 딱 왔는데 이것이 아슐리앙년 주먹도끼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예전엔 말이에요. 이 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 인도는 빼고요. 그러니까 극동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포함해서 이 아슐리안녀 주먹도끼가 아니라 그냥 주먹도끼였습니다. 아슐리안녀 주먹도끼는 한 개의 주먹도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가이버 칼처럼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슐리안녀 주먹도끼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유럽 애들이 이야기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동아시아가 조금 후진적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딱 나옴으로 인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이런 주먹도끼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거친 무늬 거울 나옵니다. 이 거친 무늬 거울 뭘로 만든 거죠? 청동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물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맞췄으리라 저는 미슈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8조법을 운영을 하였다. 비파행동권과 탁자식 고인돌을 문화 범위로 추정합니다. 정답은 고조선이죠. 최초의 우리 국가니까. 근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것이 비파행동권, 그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이 탁자식을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그러죠. 남방식은 바둑판 형이었고 이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있습니까? 미송리식 토기까지 있습니다. 자,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토기가 그 그릇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죠. 손잡이가. 이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는데 부여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나오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마가, 우가, 저가, 뭐 구가 이런 가짜가 들어가는 높으신 양반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 딱 나오게 되면 부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3화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소도의 존재였다라는 거였죠. 소도는 뭐가 있었어요? 특수행정구역이죠. 재정 분리를 의미하는. 그 다음에 동예는 여러분들이 책화라는 그런 풍습, 함부로 남의 부족을 침범하였을 때 곡식이나 가축으로 물어주는 아주 예의 바른 애들입니다. 동예. 자, 이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제가 고대 철기 국가를 공부할 때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일단은 정답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장수왕, 이 사람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광개토 대왕 능비를 만들었죠. 그죠? 대왕 능비를 딱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충주에다가 충주 고구려비를 건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충주 고구려비.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임금 문무왕 그다음에 4번의 근초고왕 또 한 가지 든다면 이제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성왕까지 딱 해가지고 이 나와 있는 임금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의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진흥왕 같은 경우는 신라의 전성기 때 임금이잖아요. 신라를 진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흥왕 하면은 자동뽕으로 뭐 생각해야 돼요? 화랑도 생각해야 되고요. 대가야를 점령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업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단양에 있는 뭐 적성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4개의 진흥왕 뭐가 있습니까? 순수비가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진흥왕이다 라는 거죠. 문무왕은 뭐를 했습니까? 예, 아버지 태종 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삼국 통일을 완성을 했다. 삼국 통일을 완성을 했는데 외놈들이 맨날 괴롭혀. 그래서 유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통일을 지키는 해룡이 되겠다 해가지고 해중릉이 있었죠. 문무왕 해중릉이 있었다. 바다에다가 화장을 해서 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있습니다. 4세기 때 근초가 백제의 전성기죠. 그래서 이 근초고왕 국내로 만족하지 않고 국외로까지 진출을 했었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요서, 산둥, 그 다음에 규슈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무조건 근초고왕이에요. 그 다음에 비운의 왕. 아우 너무너무 비운의 왕. 이 사람 생각하면 저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성왕이에요. 6세기 때 진흥왕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한강역을 일시 점령합니다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관산성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거죠. 진흥왕 때 백제를 중흥하기 위해서 다른 거 뭐 복잡한 거 그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거 꼭 기억해 주셔라.
수도를 옮겼어요. 좀 더 바닷가 근처로 옮겼어요. 그래서 사비로 천도를 딱 했다. 사비가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부여죠. 그 다음에 국호도 백제에서 남쪽에 있는 저기 드넓은 만주 지역을 호령했던 남쪽에 있는 부여다 해가지고 국호도 남부여라고 진취적으로 딱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들이 뭐 광개토 대왕도 있고 그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도 있고 이렇게 이 고대에는 요 왕들 정해져 있는 이 왕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물어보는 문제? 장수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4번 문제. 기역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국가는 바로 어딜까요? 아주 유명한 국가죠. 기억에 들어올까? 기역은 대조영이 건국하였으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다. 네, 국가 정치 조직은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으나 그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영 뭡니까? 발해죠. 네, 발해가 698년도에 다 건국이 되었다. 당의 삼성 육부 체제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최고 기구 정도 하나 정도 기억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성이었다. 최고 기구. 자, 이 대조영 때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 그러면 보기 1번부터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자, 후삼국 누가 통일했어요? 왕건이 통일했죠. 그래서 고려와 관련된 나라고요. 고려 왕건이 통일을 쫙 했죠.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그렇습니다. 발해의 전성기 때의 선왕 때 이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해가지고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 당나라에서 이게 지어준 거예요.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성리학은 고려 충렬왕 때 누가 원나라에서 안향이란 사람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고려와 관련된 것이고요.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18세기 말엽에 정조가 조선의 정조라는 아주 유명한 임금이죠. 정조가 누굴 시켜서? 정약용을 시켜가지고 실학자 정약용을 시켜서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정약용을 시켜서 건설한 축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정약용이 뭐를 이용해서 거중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거운 돌멩이를 들어 올려가지고 건축을 했었죠. 이것도 제가 아주 낱낱하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발해를 물어보는 문제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게 이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어요. 고구려 고국천왕 때 농민 몰락 방지를 위해 실시함.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도록 함. 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봄에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쫙 합니다. 이게 봄 뭐예요? 한자로 봄춘, 가을추, 그죠? 가을추. 그래서 춘대, 추납이다. 봄에 대여해줬다가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고국천왕 때. 그래서 고국천왕 때 누구? 당시의 재상인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였다 였습니다. 그러면 진대법이다라는 거죠. 정답은 진대법이에요. 그러면 음서제는 뭡니까? 음서제. 이 음자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조상의 그 공덕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상의 덕. 그래서 아버지가 높은 관리야, 높은 신분이야. 5품 정도가 돼요. 5품 정도는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밑에 차관급 정도.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가 무시험으로 시험 보지 않고 아버지 백으로 관리가 되는 제도가 바로 음서제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고려 시대 때의 문벌 귀족의 특권이었고요. 결국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려 사회가 그닥 건강하지 못한 사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죠.
신분제도입니다. 자, 이 신라 신분제도를 얘기하면서 골과 품으로 되어 있다. 골은 왕족이고 품은 귀족이에요. 골자 들어가는 최고 신분 누구? 진골.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버 2가 있어요. 넘버 2 6등급 아참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만 올라가. 아참 6등급 아참. 그래서 최고가 못 돼. 그래서 나중에 반신라 세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전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고려 시대 때에 관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토지를 주잖아요. 토지. 그럼 관리가 이제 토지를 받으면 그거 여러분들 절대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수조권,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입니다. 그래서 수조권을 주는데 뭘 줘요? 전식과를 주는 거죠. 전식과.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식과예요. 전지와 시지를 준다. 시지할 때 이 시가 뭘 의미해요? 땔감. 연료를 의미합니다. 연료를 구할 수 있는 이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땔감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땅도 주고 산도 주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1391년도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주었던 신진 사대부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 전식과 제도를 고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신진 사대부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제도를 개혁을 하는데 산까지 주니까 너무 많이 주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버리죠. 그래서 거꾸로 쭉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과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토지제도가 과전법이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몇 번? 진대법. 2번 정답. 6번.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누굽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요번 그 검정고시 문제의 특징은 말이에요. 우리 어떤 자주성을 지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발해는 늘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묘청의 서인천도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또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는 데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의 민족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이 이 묘청의 서인천도 운동이 최근에 1000년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었죠. 자, 그러면 고려의 기억. 여기에 기억이 있군요. 네, 기억은 풍수지리석을 내세워 서경으로 도읍을 옮길 것과 칭제건원,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대요. 칭제건원 뜻이 뭐예요? 황제라 칭하고 그 다음에 연호를 세운다. 굉장히 자주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연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쓰면 우리 쫓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국정벌. 당시에 우리가 이자겸이 금나라에서 너네가 우리나라를 섬겨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이자겸이 들어줬죠. 4대 예를 갖췄었죠. 이것을 묘청이 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개경파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묘청이고요. 묘청이 정답이고 담징은 누구예요? 고구려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이 호류사의 금당벽화, 일본의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던 아주 유명한 고구려의 스님이고요. 이익은 성호사설을 지었던 조선 후기의 실학의 선구자죠. 실학의 선구자입니다. 실학의 선구자. 자,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 16세기 때의 아주 유명한 누구예요?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이고요. 뭐를 강조했어요? 성리학에서 이와 기가 있는데 근본이 되는 이를 강조했죠.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리론을 펼쳤던 사람이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딱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이 멘트가 꼭 들어가요. 어떤 멘트? 이황 선생님은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멘트가 꼭 들어간다.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멘트가 꼭 들어가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퇴계 이황, 1,000원짜리 모델이시기도 하고요. 또 16세기 때의 성리학자로 이황 선생님과 더불어 이 선생님도 있습니다. 뭐 이황 선생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 선생님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3번. 자, 7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이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보는 거죠. 청나라는 조선에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다. 군신관계라는 게 뭐예요? 임금과 신하죠. 그럼 누가 임금이에요? 청나라가 임금이고 조선은 신하예요. 그럼 청나라는 어느 놈들이 세운 거예요?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진족이. 여진족. 우리는 원래 중국의 한족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다 중국을 몰아내고 중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한족, 중국의 한족을 섬기는 나라니까 안 돼! 싫어! 딱 해버렸죠.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도망을 못 가고 당시 임금이었던 조선의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딱 했는데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고 45일 정도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를 맞서서 항복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삼전도가 여러분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어디예요? 롯데월드의 잠실. 거기서 굴욕적인 강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이렇게 굴욕적인 강화를 했던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임금이 청태종에게 3번 머리를 3번 큰절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이 땅바닥에다 머리를 쾅쾅쾅 찧었죠. 9번이나 찧었죠. 이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다. 자, 이 사건은 바로 뭐예요?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이었다라는 것. 정답은 1번이고요. 병인 양요는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1866년에 일어났는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병인년에 일어났던 서양 애들의 요란스러운 소동이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와서 어디를 점령한 겁니까? 강화도를 점령한 거죠. 그죠? 이것을 흥선대원군 양원수라는 사람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물러가는데 곱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훔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갔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조선왕조에서 있었던 의궤가 있습니다. 의궤가 뭐예요? 왕조에서 조선의 그 왕실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그림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의궤죠. 이것을 가지고 갔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임진왜란은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몇 년도에? 1592년도에 임진왜란에 누가 뭐래도 최고의 영웅은 누구예요? 이순신 있죠. 이순신.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우리나라 정부가 청나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오라버니 동학농민군을 좀 진압해 주세요. 그때 청나라의 그 군대가 파견이 되는 거죠. 알았다 해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신정변 때 청나라 일본이 무슨 조약에서 텐진 조약에서 조선의 어떤 요청으로 파병을 해야 될 때 서로 연락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같이 파병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일본 부대가 자동봉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농민군하고 아주 슬기롭게 좋게 회의를 했어요. 전주화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리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청나라 부대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이 청나라 일본 부대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여기서 싸우더라란 얘기죠. 조선을 놓고.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이다. 1894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병자호란 1번. 자, 8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고려 때 지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주었습니다. 18등급으로 나누어서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수위.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즉 땅을 주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수조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 조세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준다고? 전지와.
그 다음에 시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정답이 여기 숨어 있죠? 뭡니까? 전, 시, 과죠. 과라는 거는 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18등급으로 나누었다.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주었다. 전시과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토지제도 관련돼 가지고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녹음은 뭐예요? 신라의 토지제도인데 뭘 주는 겁니까? 수조권하고요. 그다음에 뭘 주는 거예요? 노동력 징발권을 주는 거예요. 노동력 징발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족이라든가 관리들이 이 녹음을 받게 되면은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지 멋대로 데려다가 막 일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뭐를 실시했어요? 네, 관료전을 실시했어요. 귀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조권은 주는데 뭐는 안 준다? 노동력 징발권은 안 주는 관료전을 실시했다. 반대로 신문왕이 죽고 나서 점차 왕권이 하락되면은 뭐가 다시 부활합니까? 노급이 다시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니까 내비두고 독서 삼품과는 말 그대로 신라시대 때 원성왕이라고 있어요. 원성왕. 이 원성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관리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책을 읽게끔 해준 거예요. 숙제를 해준 거예요.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 독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뭐를? 독후감을 내겠죠. 그 내용을 보고 품계를 삼품으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서 관직을 주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딱 했는데 귀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공부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숙제 내주면 누가 좋아해요? 그 귀족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제대로 실시도 못하고 끝난 것이 바로 독서 삼품과다. 귀족들의 원성을 샀다. 제가 암기 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원성을 샀다. 네, 원성을 샀어요. 독서 삼품과. 자,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가 있는데 이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 합니다. 우리가 조선의 토지제도가 원래 과전법이었죠. 과전법이었는데 이 과전법은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준 신진 4대부들에게 토지를 준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직관리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현직관리에게도 줍니다. 관리에서 물러나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도와줬는데 관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뺏을 수가 없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일하는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직전법.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세조가 한 거예요. 세종대왕의 아들인 어린 조카 단종을 물리치고 자기가 임금이 됐죠. 이 직전법을 한 거예요. 이 직전법은 전직 관리는 안 준다라는 거죠. 현직 관리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모자라. 그래서 뭘 실시하는 거죠? 나중에 관수관급제를 합니다. 성종 때 하는 이 제도인데, 성종 때. 성종은 세조의 손자죠. 여기서 말하는 관은 국가나 아니면 관청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조세를 수거한 거 다 수거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관리에게 뭘 주겠다? 배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 자체가 이제 관리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 명종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을 주지 않고 뭐를 줍니까? 월급을 줘요. 이른바 녹봉이라고 해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이 녹봉이 바로 뭐예요? 이 곡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라는 거는 이제 뭐 비단이나 뭐 명주 같은 그런 천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월급식으로 형태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이때부터 직전법을 실시했던 이때부터 뭐를 막 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대농장 소유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제가 아주 힘지어 강조를 했었죠. 정답 몇 번? 2번. 자, 9번 문제. 기역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기역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귀족, 기역, 양민, 천민 등등등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귀족 다음에 양민과 일반 백성과 귀족 사이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중인이라고 하죠. 중인이라고 해요. 중간계층. 얘네들이 전문가예요. 행정실무가이자 전문가예요. 기역은 고려 때 새롭게 등장한 신분계층으로 주로 지배기구인 말단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네. 서리는 뭐예요? 중앙에 행정관료죠. 중앙에 있는 행정관리고, 네. 그 다음에 향리는 뭐예요?
이 향리가 실질적으로 이 향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향자 들어. 무조건 지방 의미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향자 들어가면. 그래서 지방에 있는 리 이서층이에요. 즉 지방의 행정 실무자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때의 지방의 실무자, 실권자들을 얘기합니다. 향리가. 네. 그래서 얘네들이 고려 말 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봐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중앙으로 쫙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누굴 비판합니까?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얘들이 바로 누구예요? 신진 4대부가 나중에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뭐 그러면 노비는 천민이고요. 천민. 네. 천민이고 그다음에 남반은 궁중실무를 담당하는 궁중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을 남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억 그다음에 1번, 2번, 4번 기억이 아니라 1번, 2번, 4번이 중인이고 노비는 천민이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천민. 정답 3번.